엄마,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태호는 시선을 피하면서 말을 이었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줬는데 이제 필요 없다니요. 태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지수가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이제 생활이 안정됐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빚도 다 갚았고요. 근데 계속 같이 살기엔 좀 불편해요. 태호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우리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거. 태호야, 나는 돈이 없어. 너희가 빌려달라고 해서 내 전 재산 다 주지 않았니? 집까지 팔았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럼 엄마가 살 수 있는 집 구해주면 나갈 거예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지수를 쳐다봤어요. 지수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쪽 골목에 고시원 있잖아요. 거기 얻어줄 테니까 나가서 사세요. 제가 집까지 팔아서 전 재산으로 아들 회사를 살렸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고시원 한 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9이죠.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하기엔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 태호는 40살입니다. 며느리 지수와 함께 작은 식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회사에 빚이 생겼다고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호와 지수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태호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회사에 빚이 많이 생겼거든요. 태호도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심각해.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안 주고 도망갔어.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대금을 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독촉이 들어오고 이대로 가면 회사 문 닫아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집 앞에 왔어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왔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현관 앞에 서 있었죠. 엄마, 제발 도와줘. 우리 정말 망하게 생겼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집을 팔고 돈을 모아서 급한 빚부터 갚자. 전화기 너머로 태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을 팔았어요. 다행히 금매로 내놓았는데도 금방 팔렸습니다. 집을 판 돈 2억 5천만 원과 제가 평생 저축해서 모은 5천만 원을 합쳐서 3억 원을 넘게 만들었죠. 제 생활비로 1천만 원만 남기고 전부 아들에게 줬습니다. 태호와 지수는 그 돈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지수도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호 회사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집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태호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호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와 지수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달랐어요. 지수가 저녁 준비를 할 때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방에 들어가 계세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거실에 제가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고 나서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태호와 지수는 마주보고 앉았고 저는 혼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는 시선을 피하면서 말을 이었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줬는데 이제 필요 없다니요. 목소리를 겨우 냈어요. 태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지수가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이제 생활이 안정됐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빚도 다 갚았고요. 근데 계속 같이 살기엔 좀 불편해요. 태호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우리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거. 불편하다니요. 제가 불편하게 했다는 건가요? 저는 최대한 조심하며 살았는데 말이죠. 빨래도 따로 하고 밥도 따로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죠. 태호야, 나는 돈이 없어. 너희가 빌려달라고 해서 내 전 재산 다 주지 않았니? 집까지 팔았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했어요.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태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살 수 있는 집 구해주면 나갈 거예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집이라니. 무슨 집을 말하는 걸까요? 태호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쪽 골목에 고시원 있잖아요. 거기 얻어줄 테니까 나가서 사세요. 고시원, 그 좁디 좁은 방에서 살라는 거였어요. 제가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준 돈으로 아들 회사를 살렸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고시원 한 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고시원 1년치 결제해놨어요. 오늘부터 가시면 돼요. 그러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짐은 여기에 담아서 가세요.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고시원이 좁거든요. 저는 그 캐리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의 짐이 저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비참했어요. 평생 모은 것들, 남편과의 추억들, 그 모든 게 저 작은 가방에 담겨야 한다니.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 사진 한 장, 옷 몇 벌,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캐리어는 거의 찼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어요. 태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그럼 나갈게. 태호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안쓰러운 표정도 없었어요. 지수는 대답조차 없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고시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캐리어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골목을 지나 고시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까 좁은 계단이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까 복도가 나왔어요.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제 방은 203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숨이 막혔어요. 방이 정말 좁았거든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저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좁은 침대에 주저앉아 또 울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아들을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저는 그저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줬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고시원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기침 소리, 모든 게 다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았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은 돈은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방에 갇혀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래서 낮에는 최대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봉사하던 무료급식소가 떠올랐어요. 거기라면 낮에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식사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죠. 제게 남은 돈은 1,000만 원뿐이었고 그 돈마저 아껴야 했으니까요. 무료급식소는 고시원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급식소 소장님은 제가 다시 봉사하러 온 걸 반겨주셨습니다. 영희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심심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소장님은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굳이 제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급식소에서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 8시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점심 배식, 설거지, 오후 준비, 저녁 배식까지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점심과 저녁은 급식소에서 해결했습니다. 봉사자들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죠. 고시원에서는 그저 저녁에 잠만 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급식소에 자주 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매일 점심과 저녁 시간에 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어르신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이 깔끔했고 식사 예절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끔 멍하니 앞을 바라보시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어르신이 배식을 받으며 물으셨어요.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료급식소예요.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어르신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걸 말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어르신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르신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오시면 따뜻한 자리를 안내해 드렸어요. 국이 뜨거우면 식혀드리고, 반찬이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참 친절하시네요. 어르신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김민철이라는 것, 예전에 회사를 운영하셨다는 것. 하지만 자세한 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어르신이 가끔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들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어르신은 안심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르신을 보며 문득 제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구나. 아들이 있지만 아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저에게 위안이 됐어요.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많이 왔어요. 배식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어르신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김 사장님, 집에 안 가세요? 제가 물었더니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집이 어디더라? 길을 잘 모르겠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이 집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급히 소장님께 말씀드렸죠. 소장님, 사장님이 집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소장님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나 여기서 자면 돼요. 그럴 순 없죠. 여기는 잘 곳이 아니에요. 저는 어르신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결국 소장님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이 와서 어르신을 모셔갔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어르신 걱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식소에 갔는데 어르신이 또 오셨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사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어제가 언제죠? 어르신은 기억을 전혀 못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시원과 급식소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르신을 챙기는 일이 제게 작은 기쁨이 됐거든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태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회사는 잘 되고 있을까요? 하지만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한 봉사자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영애 씨, 요즘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바쁘게 사는 게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르신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 옆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김 사장님, 오늘 반찬은 어때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비록 작은 고시원 방이지만 급식소에서의 시간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김 사장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가끔 안 오실 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다음날 점심에도, 저녁에도 사장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소장님, 자주 오시던 김 사장님이 요즘 안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겠죠? 소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배식을 하면서도 계속 입구 쪽을 쳐다봤어요. 혹시나 사장님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급식소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급식소 안을 둘러보시더니 소장님께 다가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이런 분 오시지 않았나요? 남자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소장님이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이분 자주 오셨는데요. 요즘 며칠 안 보이시네요.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보니 김 사장님이 맞았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남자분이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오셔서 제가 좀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며칠 안 오셔서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한 달 전에 집에서 나가신 후로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었어요. 그분이 김현수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사장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어느 날 산책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실종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소식이 없었거든요. 현수 씨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점심, 저녁 때 오셔서 식사하셨어요. 처음엔 혼자 오셔서 조용히 드시다 가셨는데 길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챙겨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식사를 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현수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며칠 안 오셨다고 하셨죠?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현수 씨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현수 씨는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급식소 근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나섰죠. 저는 근처 공원, 버스 정류장, 골목골목을 다니며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현수 씨도 쉬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해가 질 무렵 현수 씨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현수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찾았대요. 지금 경찰서에 계신대요. 저희는 급히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에 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옷이 많이 더러워지셨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수 씨가 달려가 사장님을 안았어요. 사장님은 현수 씨를 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현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현수예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들, 그래, 내 아들. 사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아, 할머니. 할머니도 여기 왔네요. 사장님이 반갑게 웃으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걱정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길을 잃었나 봐요. 고생을 했는지 사장님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사장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경찰관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역 근처에서 배회하시는 걸 시민이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누구신지 몰랐는데 실종 신고 명단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 씨가 저를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아버지를 챙겨주신 덕분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사장님이 걱정돼서 그랬을 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는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꼭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현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장님을 찾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 같은 효자 아들을 둔 사장님이 부러웠어요. 제 아들 태호는 어떨까요? 제가 실종되면 찾으러 다닐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사장님을 찾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급식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현수 씨가 서 계셨어요.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 현수 씨.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현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현수 씨는 소장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셨습니다. 이건 성의 표시예요. 급식소 운영에 보태 쓰세요. 소장님이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옆에서 힐끗 봤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소장님이 사양하셨지만 현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현수 씨와 함께 급식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죠. 어르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수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만드신 복지재단이에요. 주로 노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급식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안이요? 네,
저희 재단에서 이 급식소를 지원하고 싶어요. 장비도 교체하고 식재료도 더 좋은 걸로 공급하고 운영비도 지원하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지원을 해주시겠다니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저희 급식소를요?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어르신처럼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저희 재단이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수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현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급식소를 노인복지센터로 확대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르신이 정식 운영위원으로 일해주시면 돼요. 저희 재단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다 지원할 테니 어르신은 그저 지금처럼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현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단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급식소를 돌아보고 개선할 점들을 찾았어요. 낡은 조리 기구들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했고 냉장고도 큰 걸로 새로 들여왔습니다. 식재료 공급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부받은 것들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신선한 재료들을 정기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음식의 질이 훨씬 좋아졌죠. 한 달쯤 지나자 급식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식당 공간도 넓어지고 한쪽에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설치하고 의자와 테이블도 새 것으로 바꿨어요. 개소식 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재단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평소 급식소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둘러보셨어요. 와, 이게 우리 급식소 맞아요? 한 어르신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개소식에서 현수 씨가 인사말을 했어요. 이곳이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김영희 운영위원님 덕분입니다. 현수 씨가 저를 소개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식사 시간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영애 씨, 음식 맛이 달라졌네요. 정말 맛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칭찬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제게 새로운 일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현수 씨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서류 몇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운영위원 임명장이에요. 정식으로 저희 재단 소속이 되시는 겁니다. 임명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 운영위원.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벌써 우시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인데요. 현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활동비예요. 매달 지급될 거예요. 현수 씨가 건넨 서류를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르신은 이제 저희 회사 정식 직원이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고시원 월세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도 생겼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운영위원이라는 직책이 생겼으니 책임감도 컸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더 세심하게 챙겼고 센터 운영에도 신경을 썼어요. 현수 씨는 자주 들러서 격려해 주셨어요. 어르신, 정말 잘하고 계세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힘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아들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소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애 씨,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소장님의 표정이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온대요. 우리 센터가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 취재라니요. 어머,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기자분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칠 뒤 방송국 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기자, 작가분까지 총 4명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기자분이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사회부 김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떨렸습니다. 촬영은 오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어르신들께 배식하는 모습,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따라다니니 어색했어요. 점심 배식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더 떨렸어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김영희 운영위원님, 이곳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기자분이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봉사자로 시작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식 운영위원이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사장님과의 인연, 현수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실 저도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기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안 도와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요.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이 생겼어요. 3억 원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집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 필요 없다고. 고시원 1년치 얻어줄 테니 나가라고 했어요. 기자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갔죠, 뭐. 캐리어 하나에 짐 싸서 고시원으로 갔어요. 그게 작년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드님과는 연락 안 하시나요? 네,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아들도 저한테 연락 안 하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돌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냥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일주일 뒤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센터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화면에 센터 모습이 나오고 제가 배식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뷰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3억 원이나 되는 빚을 갚아달라고 해서 집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빚을 갚고 나니 고시원으로 쫓아냈대요. 나레이션과 함께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센터에 있던 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방송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 기사가 쏟아졌어요. 3억 준 어머니를 고시원으로 내쫓은 아들. 효도는 옛날 얘기인가? 충격적인 실화. 댓글들도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뒤 현수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 회사 앞에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대요. 거래처들도 연락을 끊는다고 하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하신 것 뿐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저를 그렇게 대했어도 제 아들인데 말이죠.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가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태호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방송에 나와서 우리 얘기를 다 한 거 알아. 지금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사실이면 다야?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태호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태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애 씨, 어제 댁 아드님이 여기 왔었어요. 네, 여기에요? 찾아와서 영희 씨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던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가 여기까지 왔다니. 며칠 뒤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태호네 가족이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동네를 떠났다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을 말했고 거짓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태호예요. 방송 이후에 센터는 더 유명해졌어요. 후원금도 늘어나고 봉사자 신청도 많아졌습니다. 어르신들도 더 많이 오셨죠. 어느 날 현수 씨가 재단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어요.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깔끔하고 넓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안 드릴 게 있어요. 현수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센터에서 만드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다들 좋아하시고요. 감사하죠. 최대한 정성껏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도시락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시락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이에요. 저희 재단에서 투자하고 어르신께서는
운영 방식과 레시피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투자는 안 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어르신은 이름만 빌려주시고 감수만 해주시면 돼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현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재료 아끼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말자. 이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게 바로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재단에서 주방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했고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에 가서 레시피를 알려주고 맛을 확인했어요. 국은 꼭 이렇게 끓여야 해요. 멸치 육수를 제대로 내야 맛이 깊어져요. 반찬은 너무 짜면 안 돼요.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해야죠. 직원들이 제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한 달 뒤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개 정도만 만들어서 독거 어르신들께 배달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은 처음이에요. 반찬이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100개에서 200개, 300개로 늘어났어요. 현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대박이에요. 벌써 흑자 전환했어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네, 앞으로 주문도 더 늘릴 계획이에요. 어르신 괜찮으시죠? 물론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면 좋죠. 석 달쯤 지나자 도시락 브랜드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방송에서 다시 취재를 나왔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시작된 기적의 도시락.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 씨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이번 달 수익 보고서예요. 서류를 보니 상당한 수익이 났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어르신께 배당금 드리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투자도 안 했는데요. 어르신 이름과 레시피로 만든 사업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현수 씨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저는 배당금을 받게 됐어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이 돈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고시원에서 계속 살지 마시고요. 현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고시원 생활이 편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좀 알아볼게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원룸이나 작은 투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르신, 이 돈이면 작은 아파트도 전세로 구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여기 좀 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매물을 보여줬어요. 20평대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괜찮고 깨끗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기 딱 좋으세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현수 씨가 도와주러 왔어요.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고마워요, 현수 씨. 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잘하셔서 그러죠. 새로운 집에 들어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고시원에서 벗어나 이렇게 넓은 곳에서 살게 되다니.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원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방송 이후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더라고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태호야. 우리 좀 만날 수 없을까?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희랑 할 말 없어.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 갔더니 다들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영희 씨, 이번에 이사했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모두의 덕분이었습니다. 도시락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하루 1000개 이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늘어나고 배달 차량도 증가했어요. 현수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해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요. 현수 씨,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맛있게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요.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정성이 느껴지니까요.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이렇게 빛을 발하다니 말이죠. 어느 날 현수 씨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큰 미팅이 잡혔어요. 내일 재단 회의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미팅인데요? 협력업체 미팅이에요. 중요한 거래처들이 와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이 어떤 날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단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현수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회의 테이블에 태호와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저를 불렀어요. 지수도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자리로 갔어요. 현수 씨 옆자리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현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재단 관계자들이 도시락 사업 확장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태호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식재료 공급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했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품질 관리가 철저해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재단 관계자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러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영희 운영위원님과 무슨 관계신가요? 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협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고요. 저는 참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있는 업체와만 거래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못 믿을 사람이야? 그래요, 못 믿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재단 관계자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운영위원이고 당신들은 협력업체 지원자일 뿐이에요. 지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가족? 저를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재단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관계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어요.
태호와 지수도 일어났지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가, 너희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가 먼저 말했어요. 태호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모두 나가고 현수 씨와 저만 남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태호와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태호가 다가왔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수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이제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지 마. 너네들이 나 내쫓았던 거 기억 안 나?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그때 사과했어야지.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나는 네 엄마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태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현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바람 쐬고 있어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거기 계세요. 현수 씨가 10분 뒤에 도착했어요. 차에 타니 현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까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아드님 회사는 협력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 의견을 존중해요.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의 표정, 지수의 목소리, 그들의 부탁.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호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어요.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일하고 도시락 사업도 돌보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태호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저번에 진행한 미팅 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미팅요? 아드님 회사 말이에요. 계속 연락이 와서요. 협력하고 싶다고 계속 연락하시던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어요. 다른 업체들처럼 공정하게 평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달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며칠 뒤 현수 씨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어르신, 협력업체 선정 결과 나왔어요. 다른 곳으로 정했습니다. 태원에는요?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가격도 높고 품질 보증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절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서울 강남 쪽인데 30평 아파트예요. 서울이요? 네,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아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도시락 사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현수 씨가 투자도 권했고 그게 잘 되어서 제법 목돈이 생겼습니다. 아, 그럼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일주일 뒤 서울로 갔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안내한 아파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넓고 깨끗했고 햇살도 잘 들었어요. 여기 어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바로 계약했어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이사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살림살이도 제대로 장만했죠.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새로 샀어요. 이사하는 날 현수 씨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르신, 정말 좋은 집이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다 현수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짐을 다 정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넓은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다닐 거예요. 거리가 좀 있지만 괜찮아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현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현수 씨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방 3개, 거실, 주방. 모두 제 것이었어요. 아들한테 빼앗기지 않을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죠. 저녁이 되어 베란다에 나가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태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회사는 잘 되고 있을까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넓은 거실, 새 가구들, 서울 야경. 모든 게 제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여보, 봐요. 저 다시 서울에 집 샀어요. 이렇게 넓은 집을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로 출근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일찍 나와야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반겨주셨어요. 영희 씨, 이번에 서울로 이사했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서울로 가도 여기는 계속 올 거예요.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는 영희 씨 없으면 안 돼요. 직원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퇴근을 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넓은 거실이 편안했죠. 핸드폰을 보니 현수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르신, 다음 달에 도시락 사업 확장할 예정이에요. 다른 지역으로도 배달 시작하려고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더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 없이도 저는 혼자 제 힘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아니,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고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들 없이도 누구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센터에 가야 했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센터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당당하게 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센터에 도착하니 소장님이 반겨주셨어요. 영희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실 테니까요. 배식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비록 가족한테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났죠. 센터의 어르신들, 현수 씨, 소장님,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배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지만 보람찼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태호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